제가 오늘 주제는 다시 생각하는 안정복과 독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같이 1시간 30분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사무총장까지 있으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게 무역입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런 부분이 많은데 또 엊그제 일본이 이제 2018년도 외교 청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한국 정부가 마치 합의해 준 것처럼 해서 외교관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역시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역시 외국 있고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끝났지만 최근에 우리 가장 필요하던 광고 하나가 바로 유니콘으로에서 했던 광고였죠. 그래서 8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한가? 사실 80년 전 아니라 800년 전의 기록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폄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일본에 이 광고의 문구를 해석을 바꾸자. 그 문자 영어 문구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서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광고를 80년을 딱 집어들거든요. 이래서 상당히 의도적인 문화 제국주의의 한 양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국은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작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의 문화제국주의 침략에 저항을 해서 막아낸 아주 작은 법적이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일 간의 경제 국면에 접어들었고 가장 지금 처해되는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23일로 지소미아가 연장될 것인가 하지만 정부의 당원 입장이 연장은 없다.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다는 당에서 저는 국민의 현상은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세게 나오면 항상 우리가 좀 약하게 나가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그런 면이 아니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는 안정복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도 안정복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국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70대 반공 애국격이 아니고 오늘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내 위치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하느냐. 나는 나라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난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적어도 안 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그 힘이 에너지로 모여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당 또 우리가 사회 내부의 발전 이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정복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경제 국면인데 일본이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는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4월달이 되면은 외교 청서를 발간하고 8월달에는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2월달에는 다케시마의 날, 우리 또 10월달에 독도의 날. 그래서 계속 연중 거의 뭐 이절뿐 하면은 한일 간의 대립 관계가 경색이 되죠. 그래서 외교 청서나 국방백서 하면은 다 똑같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지리과교과서, 중등학교, 대학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래서 불법으로 점거한다. 요거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자는 것도 없어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확장돼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2019년 외교 청소와 국방백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러시아 문제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영토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서 독도 문제 하나가 반대니까 묶어서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신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방백서에도 여기도 보면은 독도를 딱 지어줘서 그래서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자기의 영토에 국방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 국방백서나 올해 국방백서나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주지하고 있고 이걸 이제 일본판으로 발간하면 바로 영문판으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같은 내용을 선전을 하고 있죠. 일본이 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기억과 자료의 문제, 기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기록이 축적되면 이 자체가 사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조선, 우리 한국이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0년 지나면 이것은 사실이 되고 우리는 이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이 되죠. 우리는 말로만 우리 건데 이렇게 되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내 건데 왜 네가 내고 와서 경찰로 숨기게 가서 증명하려고 하느냐 할 필요 없다. 이러지만은 그 사람은 오늘도 주장하고 내일도 주장하고 아들도 주장하고 손자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장기 전략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전략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게 그냥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교 청소에도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 반도내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혀 국방영토 문제가 우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건 외교 청소에 나오는 그 대목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과연 독도 이제 약간 더 우리 입장에 저는 일본 자료는 오늘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어차피 일본 자료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또 필요하면 이제 일본의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한일 관계 공식도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사실. 저도 제 책상에 반일 종족주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읽어본 것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사실로 갖다 자료를 썼습니다. 저는 역사 연구자인데 역사는 자료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자기 기록을 유리하게 쓰죠. 여러분이 제일 유리하게 쓰는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학교 다닐 때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은 제일 자기 유리하게 쓰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제가 보세요. 조선시대 유학자들, 정치인들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하고 4살 때 한국을 통제하고 학문에 뛰어드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기록은 다른데 그런데 그 기록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일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 교수였느냐. 물론 저희들은 학문적으로 그분의 연구를 나옵니다. 저희 학생들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식민지 건대화를 뭔지 그분에 의해서 동아시아 건대화를 뭔지 원사무소인지 그 스승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자체 내용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죠. 친구들 이야기할 때 야, 네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사실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똑같은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결심하게 한번 좀 비판 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본 사람들은 과연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그래서 일본의 오늘 이야기는 처음에는 일본의 신화, 일본의 역사책에 과연 독도 이야기가 나올까? 울릉도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신화에는 천황들이 다 일본의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에서 고조선의 역사가 처음이죠.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우리가 뭐 고조선이 단물이 내려와서 뭘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은 그렇죠. 우리 신라하고 가장 가까운 기록, 물론 200년 전부터 관계가 있습니다만, 요 관련해서 보면 일본의 역사가 지금 제일 오래된 책이 남은 이 고사기가 71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가 720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 이전에 일본의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 우리는 비록 역사책은 남아있지 않지만 200년대, 170년대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역사책을 기록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적어도 김부식이 살아있을 고려 인종 때까지는 그 책들이 존재했습니다. 왜냐? 삼국사기가 그 책을 보고 적었다라고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제일 먼저 700년대 책만 역사가 기록되거든요. 요 관례를 갖다 거시려고 텐무천황이 672년에 저기하는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신라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의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신라의 문화를 수용해서 신라처럼 발전해보겠다 이런 논리에서 신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신라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그 아들인 쇼무천황은 신라의 화엄종을 일본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요 쇼무천황이 지정한 화엄종은 바로 원효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원효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요 시기입니다. 실제로 원효의 제자인 신상을 일본어로 직접 초빙했습니다. 일본어로 초빙해서 일본의 동대사를 짓고, 그래서 일본의 국교 불교로서 완전히 이때 일본의 불교의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원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효가 나중에 그 고산사라는 절에서도 고산절에 원효 그 기록이 됩니다. 동대사를 지은 것도 신라 화엄종을 가져들어서 동대사를 일본 불교의 본사로 삼습니다. 일본 서기가 720년에 완성이 돼서 현조라는 일본의 역사책이 가장 오래된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이 일본 서기의 내용하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의 내용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은 700년대 8세기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앞의 얘기들은 결국 신화로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모르겠어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그 전에 있었던 삼국시 역사책을 참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일본 서기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다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도 일본 서기에 나오고 일본 서기에 나오도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쓰고 일본은 입장에서 썼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식민사 때 많이 싸웠죠. 사실은 지금 보시면 그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밝혀질 대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신하들이 일본의 땅을 다집니다. 일본의 영토의식이 나옵니다. 이 땅 누가 만들고 어느 천황이 만들고 쭉 나오는데 일본은 홋카이도는 일본 천황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의 일본 서기나 고사계는 홋카이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사실은 안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일본 고대사,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대 개념이 들어와서 홋카이도 땅이 자기들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에 일본지도 홋카이도이고, 그래서 일본의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뭐 일본의 천황들이 만드는 땅이 요 정도 요거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확장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울릉도와 독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예 언급조차도 안 나옵니다. 일본 고사, 일본 서기는 울릉도, 독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대 사람들의 의식에는 일본의 영토 개념에 울릉도나 독도, 홋카이도 이건 없습니다. 고대 때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답니다. 고유한 영토는 처음부터 정당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다. 일본이 자유로워서 독도를 건너가는 시기를 가장 빠른 시기로 찾아보면 17세기 중반경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그 당시 기록해 놓은 사람은 마쓰시마라고 기록을 했고 울릉도는 다케시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일본의 지금 다케시마 죽도는 울릉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일본 기록에 죽도 건너는 지금의 울릉도고 송도는 마쓰시마로 기록됐어요. 이국 독도로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시마네 현이 강제로 편입하면서 그러나 갑자기 독도는 다케시마,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바꿨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 여기에는 대단한 해석들이 지분합니다. 명확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또 추적하면 또 인기는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일본은 고유한 영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6년에 아베 수상이 국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고유 영토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고유 영토에서 약간 빠지고 17세기 중반에 독도 영유권을 확보했다. 왜? 이때 이 사람들이 기록하고 일본 사람이 울릉도에 고기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 사람들은 독도에 별로 관심이 모르게 관심이 있습니다. 울릉도입니다. 독도가 관심보다는 현실적으로 울릉도에 고기 잡으러 올 때 독도에 쉬거나 아니면 독도를 건너가서 수도 있습니다. 독도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저희 주관적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독도재단의 김수희 연구부장이 와 계시는데 전문가인데 그냥 모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독도를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 17세기 중반에 독도일본의 상인들이 울릉도에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뭐 이런 사실입니다. 그때 이 일본의 상인들이 독도에 대한 시도 지배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17세기 중반에 독도 영유권을 우리가 확보했다. 그러면 독도는 그때 누구 땅이냐? 여기는 없죠 사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게 일본 주장이 옛날에 많이 주장했던 게 무주지 선전도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을 우리가 먼저 점령했다. 그런데 이 당시 독가와이에스 막부 정부에서 독도일본 혹기국에 있는 요나고 상인들 오야란 가문과 모라카와 가문에게 독도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도해 면허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울릉도죠. 그래서 정부가 도해 면허를 줘서 그래서 이들이 와서 독도를 시려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이미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확보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했는데 지금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고 되죠. 그러면 에도 막부는 왜 도해 면허를 발급해 줬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데 독과에서는 이또 이러면 이또 이러요. 임진왜란에 있던 도요토미 죽고 나온 정부는 아니거든요. 왜 했을까? 한국 입장은 이겁니다. 일본이 에도 도해 면허를 발급해 준 것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니고 외국에 가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공항 가면 하듯이 외국에 가기 조선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해 면허를 해준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 왜냐하면 요 당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국경을 넘어가면 사형제도랍니다. 자신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 국경을 가니까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면허를 발급해 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해 면허라는 것은 외국과 교역하는 허가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의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해 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일본의 주장은 뭐냐? 아니다. 우리 그때 다케시마는 자국 우리나라 땅인데 하도 일본하고 영토가 멀기 때문에 넘바대가 위협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발급해 준 것이다. 그래서 멀리 가서 요즘 말로 원장것을 하라고 해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러 복잡이지만 가장 간단히 도식화시키면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다케시마 말고 일본의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일본 중앙정부나 일본 지방정부가 과연 그 도해 면허를 발급한 사례가 있느냐?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한 건입니다. 제가 이 도해 면허도 단 한 번 발급했습니다. 한 번 발급했는데 이 가문에서 그 한 번 발급된 도해 면허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한 번은 네가 하고 한 번 내가 양쪽 집안에서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얘기였어요. 사실 이 당시 선박 기술로 보면, 이 당시 조선 기술로 보면 울릉도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는 이유는 고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한번 가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국이 아편적이나 이제 중국이 차들일 때도 그게 그 중국의 기록은 쾌속선이 나옵니다. 그 10대 출발하면 7대 죽습니다. 3대 살아남아요. 그런데 한번 성공하면 이렇게 천국을 봅니다. 왜? 차가 빨리 가야 돼요. 차가 파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야, 녹차. 근데 나중에 영국 사람이 너무 멀어서 가니까 차 싣고 갔는데 다 떠버리죠.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서 끓여먹더니 그게 바로 홍차의 씨발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완전 홍차 기분을 따라서 세계 홍차는 영국. 그게 너무나 값이 비싸서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끓여먹은 거예요. 그게 발효차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발효해가 우리 한국 사람 중국 가면 사온 차가 뭔지 압니까? 보이차. 그 중국 사람들이 그름천 나라다가 다 뜯어서 팔아먹는 게 보이시죠? 차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추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울릉도로 한번 오면은 제대로 된 장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거는 확인 안 된 저희 상상력입니다, 사실. 그럼 그 당시 기록에 울릉도에 제일 많이 잡힌 뭔가? 전복, 강치, 향나무, 대나무 이런 품목들이 나옵니다. 전복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기 이전에 그 앞 정권에서 그 이쪽 저쪽에 이르시는 그 당시 그 막부 체리자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풀립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지금 강전복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 측의 죽도거나 죽도기사 기록 이 전복을 잡아다가 막부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 해석은 이 당시 상인들이 막부에다가 전복을 뇌물로 바치고 눈 감아도 했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세금으로 갖다 바치면 되는데 별도 세금 말고 별도로 바친다는 것은 그런 문제는. 강치는 여러분 물개와 같은 지금 1962년인가 완전 세계 거기서 멸종선언이 되는데 강치는 고기를 맛은 없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그 기름을 달여서 그 당시 석유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석유 대용으로 쓴 게 강치 기름이었다. 향나무는 뭐 일본 사람이 향에 대한 인식은 거의 대단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하는 향이 그 당시에 뭐 상품으로 쳤다고 향하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향도 종류가 워낙 많은데 그 다음에 대나무 울릉도 대나무가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가니까 돈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나무는 되게 필요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는 1696년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시킵니다. 이제 가지 말아요. 자기 나라 딴 것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 고기 잡아가는데 가지 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가지 마라. 우리나라 땅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1696년입니다, 사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안녕거리. 일본 정부 에도 막부가 울릉도는 조선 땅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가지 마라, 국경을 넘지 마라, 가지 마라라고 한 것은 막부가 공식적으로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외교 문서 서계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숙종실록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안녕복이다. 그래서 안녕복에 대한 사건이 우리 첫 기록에는 실록에 울릉도 쟁계, 울릉도의 다투었다. 경계를 다투었다. 근데 실제 안녕복이 한 게 아닙니다. 안녕복이는 울릉도 쟁계를 하도록 만든 장본이죠. 쉽게 말하면 문제 아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정부와 정부 사이에 교섭을 해서 이거는 조선 땅이다. 그래서 안녕복이 많은 사람들이 자막 안녕복이 만드는 것처럼 아닌데 안녕복은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가 성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조선 땅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걸 일본 사람은 죽도 일건, 죽도에 관한 하나의 사건 이렇게 우리는 울릉도 쟁계, 여기는 다케시마 이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냐? 그는 울릉도에 가지 마라 그런 거 맞다. 다케시마에 도의 금지를. 그래 다케시마는 조선 땅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독도에 가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다. 울릉도는 아니고 울릉도는 맞다 그렇다.
그래 1696년에 다케시마 도의 금지 우리 울릉도 가지 말겠다. 울릉도 너 조선당 맞다. 그러나 그 당시 에도 막부는 울릉도 가지 말았지 독도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했다. 문서상 기록은 맞습니다. 왜? 다케시마 도의 금지 다케시마 앤드 마스시마 금지를 일으키면 다른데 안 했다냐. 그래서 일본은 지금 와도 도의 금지령은 아니고 우리 독도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울릉도에 가지 말라는 한 적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분리시켜서 대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안녕복이란 거짓말쟁이다. 이거는 일본 외교부 템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복 거짓말이다. 그가 지가 살기 위해서 지가 국경을 넘어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 외교 문제를 일으키는 중재 범죄이기 때문에 지가 유리하도록 말해서 지가 목숨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안녕복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안녕복이라는 인물은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거짓으로 치부할 수가 있는 안녕복은 그 당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울릉도에서 일본 상에 잡혀서 일본에 갔고 또 실제로 자기가 일본에 자진해서 갔고 이건 일본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도 다 여러 가지 우리 기록이 한 개, 일본은 8개 정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안녕복의 실체를 알고 있던 안녕복이가 울릉도 적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안녕복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들 논리는 아무것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복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녕복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걸 했기가 이 사람이 있다는 말로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독도 문제에 유리한 줄을 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인들은 그래 다케시마 가지 말했는데 독도는 아니다. 이 독도가 이제 어느 누구 땅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독도는 언급 안 했거든요. 이게 독도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입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까지 상세까지 알 필요는 제가 생각하기 없지 않을까. 이거는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제가 저희 대구 시내에 있는 각 대학교 4학년 대학원생들 데리고 독도 공부하러 갔을 때 여기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는 젊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가 독도에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시간 20분이 나오더니 제가 1시간 40분도 있다. 그때 갔던 오랜만에 왔어요. 그때 학생으로 갔습니다. 대구 시내 그때 대학생 한 4학년 이상 한 학교에서 2명 이상 선발해서 그때 3박 4일 6, 3일 경상북도 지원을 받아서 그때 학생들 교육했는데 후속 교육이 안 됐습니다. 갔다 와서 이 친구들 뭔가 후속 교육을 시키려고 프로그램도 짜고 했는데 그 당시 신수식 그 당시 그때는 안 계시죠. 거기서 지원을 안 해놓고 못했습니다. 이분이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이 좀 저도 선 자료만 보다가 막상 가서 이 글자를 보니까 가슴이 좀 다르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현장 체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검열이랑 안녕복 사당도 보고 안녕복 기념관도 가볼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 1954년에 우리 정부가 새긴 겁니다. 사실 어디로 되잖아요. 저 자랑하는 부분은 아닌데. 요거는 1905,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1920년, 저기 기획 20년, 그 독도 강치를 잡는 장면입니다. 요때 사실은 이 강치를 잡는데 돕는데 어부는 다 울릉도 어부들입니다. 물론 주인은 일본 사람이고, 뭐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치가 왜 없어질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게 울릉도 동해에 환경 변화가 있다. 또 수온 변화가 있다. 또 옛날에 우리가 일본 책임자를 많이 제기할 때는 과학적인 일본 사람 와서 무자비로 총을 쏘아갖고 강치들이 전부 다 산란기에 전부 다 유산을 해서 뭐 시작했다. 뭐 오만 얘기 다 나오는데 아마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자료상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강치 모습이 보이죠. 일본에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일본산 강치 껍질로 만든 가죽백 그걸 아직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진짜 그 당시 가정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 괭이가 제일 중요해요. 왜 괭이인지 아십니까? 왜 요 괭이가 돼야 됩니까? 요 새가 울면은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다 해서 경상도에서 괭이 발명이라고 봉신식 울면은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다. 경상도 사람만 쓰는 괭이는 아니고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독도에 가면 병물이 있습니다. 삽살개 2마리가 딱 이렇게 위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저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삽살개를 만나니까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여기 이제 부산에 수강사라는 있는 안용복의 동상입니다. 이거는 안용복 장군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수영 사적공원 내 남쪽에 있는 동상입니다. 근데 한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너는 왜 안용복을 외우고 가느냐? 봐라, 여기, 뭐, 이걸 어쨌든 뭐 했다 하더라도, 이걸 칼까지 차고 있고, 장군이 되지 않냐. 장군이 되려면 부하도 있어야 되고, 별도 달아야 되고, 뭐 이러는데, 전쟁도 쳐야 되는데, 응? 그래서 말은, 자, 안용복은 어부인데, 칼 차고 있다 해서, 너가 왜 역사를 외우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안용복을 장군으로 칭하게 된 거는, 그 당시 1956년인가 부산에 부산 무슨 교문 행각도 있었습니다. 대동문교회 거기에서 안용복을 독전 왕궁이라고 추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안용복이 그때부터 장군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비호를 쓰죠. 그래서 홀로 전쟁이 져서 그 공은 불멸하게 기공불멸이라는 걸 쓰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안용복을 장군으로 칭했는데 엄밀하게만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장군은 아니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장군이라는 기록은 조선시대 기록에 장군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안용복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술 논문이라든지 전문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일본이 그걸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대중교육은 대중교육으로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여러 울릉도에 가면 이제 안용복 중원비가 있습니다. 뭐 울릉도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울릉도에 가면 안용복 빈정감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 생활을 제가 울릉도 빈정감에 가고 또 경험으로 말하자면은 거기도 좀 더 사실적으로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현대적 감각으로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하고 안 어울린다. 가끔 지금 좀 초라하더라도 실제 그 시대의 규격에 다 맞게 되는데 애 모양이라든지 출발의 장면은 너무 후대의 개념들이 들어가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또 그걸 꾸며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물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현실로 그렇게 예산도 따야 되고 뭐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초라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으로 재현해서 그 시대의 정치를 느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선량 사업할 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선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은 1690년대 안용복 쟁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영토 분쟁이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영토 분쟁이 없었습니다. 실제 영토 분쟁이 일어난 것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본과 우리 관계 영토 분쟁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죠. 야, 그럼 외구를 치면 뭐냐? 외구들은 영토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식량을 뺏어간 것이지 영토 분쟁을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본국에서 오늘 통칭해서 일본 본국에서도 외구로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우리도 외구로 머리 아픕니다. 우리는 이제 외의 도적이 내려서 외구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영토 분쟁이 없었고요.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우리는 단절됩니다. 그런데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조선 정부에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통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신사가 규모가 제일 클 때는 한 600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동네에 내려와서 진열 준비하고 배를 타고 서시마로 가서 나가사키를 거쳐서 애들 이렇게 해주고 가는데, 그때 우리 통신사 가는 주 목적이 뭐냐? 일본 정부에다 야, 외국을 좀 막아둬. 너 나라 도적들이 우리나라에 좀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여러분, 고려시대 외국은 한번 쳐들어오면 많이 올 때는 약 10,000명이 옵니다. 그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외국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일본도 통신사 가면은 일본 정부도 그럼 우리도 외국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양국의 공통적인 이식은 외국을 금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신하면 일본은 국왕사를 파견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 국왕사가 이제 조선 정부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는 건 통신사고 자기는 국왕사. 그래서 사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이 국왕사를 올 때는 전부 다 뭐냐? 구리를 가져옵니다. 구리를 우리가 그때 구리, 유황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가죠.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사먹합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까지 제일 부족한 것이 식량입니다. 쌀입니다, 쌀. 제일 부족합니다. 이런 걸 사가죠. 이때마다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그 다음에 국교가 딱 단절되죠. 임진왜란 여러분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은 엄밀하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왜냐? 전쟁 도이토미들과 중국과 일본이 그냥 철수한 거지. 우리가 이겨서 좌패가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일본의 종교는. 엄밀하면 전쟁은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엄밀하면 전쟁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어제 전쟁 졌다 한국 문서 없잖아요. 우리 문서 받은 적도 없어요. 일본은 그냥 철수한 거예요. 전쟁하다가.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가 죽어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술자들 포로를 끌고 가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을 송환을 데려와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당연히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송환사가 파견됩니다. 그 실제 말하면 전쟁 전후 협상 문제, 포로 송환 문제, 포로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송환사로 갔는데 송환사는 제일 대표 인물이 역시 사명당이죠. 사명당에 가서 도쿄에서 담판을 짓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조선 정부가 일본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할 때 일본 정부가 내는 조건입니다. 우리 일본군이 조선에 가서 조선의 국왕의 무덤을 훼손한다는 단 한 명당 다 색출해서 조선에 넘기겠다. 그래서 조선국 쪽에서 그 정도면 사제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래서 국교 문제가 정상화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신사 역시 파견됩니다. 그러나 이때 일본은 조선에서 국왕사 파견을 막아버립니다. 넌 앞으로 보내지 마라. 우리는 통신사가 가지만 너는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만약에 오거든 차회를 보내라. 차회. 대마도를 통해서 대마도에서 차회를 보내면 대마도에서 오면 너는 조선의 정부까지 올라오지 말고 부산에 외관에 머무르라. 외관에 머무르면 동래부사가 너희들 뜻은 동래부사가 중앙정부를 올린다. 그래서 일본하고 국교를 하는데 일방적입니다. 우리는 통신사하고 물론 통신에 나중에 일본이 그거 오지 말고 워낙 접대비가 많이 되게 됩니다. 요때만 해도 우리는 조선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너 와서 부산 거기 외관에만 좀 있어라. 그래서 제가 외관이 어딘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흔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에 외관에 있는 자리는 부산에 뭡니까? 초량동 있는데 그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또 용두산 오래 올라가면 위치는 약간 확인된다는데 정확한 모습은 없습니다. 거기에만 있고 동네 부산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보고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이 당시 조선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통신사 해결도는 제가 2년에 한 번씩 부산에 있는 대학교 연합회에서 통신사 재연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연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중심된 통신사에 관한 책까지 냈습니다. 강태훈 선생님이 중심돼서 제가 한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통신사에 했고 이 통신사 때문에 일본 교사들하고 계속 교류해서 고등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책을 안 들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소환사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명대사가 가서 덕과 예서를 만났습니다. 참에
뭐 그때 그림 그리는 그래서 이제 많은 포로들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에게 과거에 제일 많이 인식된 이 사명당이 도수를 부려서 일본에 가서 데려가다 국민학 이제 초등학교 전설의 그런 얘기가 많이 반영이 되죠. 자, 안녕부에 그럼 전개를 봅니다. 그럼 안녕부 왜 갔을까? 어떤 얘기일까? 처음에 안녕부는 1693년입니다. 1693년에 봄에 울산에 가서 어부 40명을 데리고 같이 울릉도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요게 안녕부 1차로 일본에 가게 되는 계기입니다. 안녕부 사건, 울릉도 쟁기의 출발이죠. 왜 울산 가냐? 부산에 있는 부동네의 어부가 울산으로 간 이유는 울산의 어부를 왜 돌아갔을까?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면 한 30명 배 한 대 몰고 가지 왜 40명이나 끌고 갔을까? 그냥 안녕복이라는 인간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아니고 적어도 무리를 지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리더격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가서 어부 40명을 모아갖고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골목 대장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새도 뭐 가자고 하면 아무나 가자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명이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가니까 일본의 오타니가의 스님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어부하고 조선의 어부들이 서로 시비가 붙은 거죠. 뭐 시비 붙겠죠. 고기 잡는 데 가서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들어와서 야 우리 땅인데 이거 아니다 우리 땅인데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런데 안녕부가 160 안 되는 158cm 정도 된다 기록에 하면은 그래서 아마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안녕부하고 박어들이 2명은 납치를 당합니다. 굳이 강제로 끌고 간 거죠. 그래 갔다가 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뭐 중간에 그래서 갔는데 이때가 1653 봄이니까 4월로 아니면 5월로 돼 있대요. 나중에 귤진중이라는 차회, 대마도 차회가 11월 달에 동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와서 인계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서신을 가져옵니다. 외교 문서를 들고 와서 이 문제를 조선 정부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선 정부와 외교가 시작이 되죠. 그때 귤진중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외교 문서를 숙종실록에 있는 것을 가지고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역의 바닷가에, 귀역은 조선 바닷가의 어부들이 해마다 우리나라 죽도에 배를 타고 왔다. 우리나라 토관이, 그러니까 지방관이 국금을 상세하게 알려주고서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알려주었다. 이게 옛날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올 봄에 어민 40명이 다케시마에 들어와서 난잡하고 울릉도에 들어와 고기를 잡았다. 그러므로 우리 토관이 그 2사람을 잡아서 한때의 정질, 쉽게 말하면 증거 자료로 정인으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주목이 동도, 에도에 빨리 사실을 알려서 어민을 대마도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더라. 이 사람 대마도 관리니까 우리 폐업에 지금 이후로는 저 섬에 배되는 일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검제를 보존해서 두 나라의 교류하여금 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케시마에 조선의 어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선 정부가 좀 통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조선 정부에 공식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안정복이가 조선왕실록에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안정복이 왜 갔어? 이렇게 물으니까 원래 울릉우산은 이게 일본에 가서 이제 백기도적이 하는 말입니다. 울릉우산은 원래 조선에 애속돼 있으면서 조선은 가깝고 일본은 멀거든 어찌 나를 부금하고 돌려보내지 않는가. 일본에 부착해 가서 일본의 백기도주에게 이렇게 항해했다. 야 내가 우리나라 땅에서 고기 잡았는데 너가 왜 나를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백기도주는 안정복을 빈내로 대우하고 많은 은자를 줬다. 그래서 예를 차리고 빈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안정복이는 비록 잡혀갔긴 하지만 내가 가서 상의를 했더니만 나를 빈내로 대우해주더라. 그리고 은자도 많이 주더라. 근데 나는 사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기도주가 네가 하는 가고자는 뭐인가 했네. 안정복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건 뭐 조금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내가 침략을 금지하고 이웃 나라끼리 친서를 도모하니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백기 도주가 강호 막부에다가 품에서 계권을 추구해 줬다. 그래서 그 경계 자리가 너 땅이라고 확인실 요즘으로 확인 문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럼 안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들고 장기도 저 나가사키로 왔는데 나가사키 오니까 나가사키 도주하고 스시마 도주가 그 계가를 빼앗고 나를 대마도로 압송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나를 구금하고 자기들이 강호 막부에 다시 보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에서 막부에서는 다시 서기를 보내고 그러면 울릉 우산 두 섬을 침략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어부는 본국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안정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시마에서 강호에다 다시 문서를 보내서 원래 울릉 자산은 우리나라 일본 땅이니까 막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달라니까 막부 그래 그럼 우리 땅이니까 누가 차회를 통해서 보내니까 조선 정부에다 항의를 해갖고 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원래 안정부가 백기도주는 이거 너 땅이라고 애들로부터 발급해 줬는데 대마도에서 다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40, 뺏기고 50을 구금했고 동래군에 왔더니 동네에서 다시 또 40일을 나를 구금시켰다. 총 90일 구금당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동래군에 와서 호소를 했다. 그랬더니 동네 부사가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내 얘기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너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형벌이 2년을 온다.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감옥살이 했다. 이게 안정복 얘기를 줄여서 유리하도록 만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일본의 에도에서 분명히 개권을 줬고 백기도주가 해줬는데 서시마 여기 와서 대마도주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난 억울하다 했는데 동네부사가 내 말 안 들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중앙정부에서 오만 수비가 홍중하는 강경책을 펴죠. 외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다케시마는 바로 우리나라 울릉도다. 그러니까 이마들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 울릉도를 가지고 저희가 다케시마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례성과 미남은 이 당시 정부를 장하고 있는 사람이 목례성과 미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인입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 숙종 17년입니다. 그럼 언제냐면 희빈장씨가 막 왕비가 된 시절입니다. 민비가 회의가 나가고 그래서 지금 정권을 겨우 잡아서 이 아주 약한 정권을 지금 이태리에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니까 일본 외하고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정치권이 시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자기들 정권 잡고 자칫하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우 희빈장시 때문에 희빈이 올라가서 왕비가 돼서 정권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외인들이 민원을 옮겨서 들어간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울릉도는 30년 동안 피웠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공도정치라는 섬을 피워뒀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화의 발달을 일으키고 우호를 상실하는 좋은 계층이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울릉도는 우리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도 안 살도록 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이야기하면 또 세종 때까지 올라가 태동 올라가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향했던 외교가 뭐냐? 조용한 외교, 시끄럽지 않은 외교.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 외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외교, 시끄럽지 않은 외교. 이유. 외교는 시끄러워야 되죠, 사실. 그래서 회담 조서에 보니까 조선에서 어미를 금지 단속과 외양이 나가지고 못하고 했으니 우리나라 울릉도도 아득히 버리로 마음대로 방해하지 못하겠다. 한번 그 바깥에서 어미에 나가겠겠는가. 지금 이 여선이 감히 비경의 죽도에 들어가서 법을 그리고 보내더라고 멀리서 서신 알리게 되어 있으니 이웃나라의 결정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울릉도도 우리가 못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런데 너희 나라가 다케시마에 가락했겠느냐? 더 멀리 있는데. 이제 양동작전입니다. 이 사람 목례서가 미나면 강경책을 쓰냐는 대신에 봐라. 우리 울릉도 가지 말겠다. 이 울릉도가 이미 우리나라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다케시마 울릉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울릉도도 가지 말라 하는데 그거 더 뭐 너 나라 땅에 가게 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라. 쉽게 말하면 조용한 외교를 하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게 뭐 누구 땅에 쓸데없는 목소리 봐라. 왜 우리나라의 땅에 백성이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구 나라 사람이 와서 불법으로 우리나라 백성을 잡아가느냐라고 했으면 문제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뭐 합니까? 우리나라 땅에도 못 가르쳤는데 너희 나라 땅에 가르쳤겠느냐? 우리 그림이 없다. 그래서 일본 사신인 격준중이가 뭐라고 하냐? 그럼 너 문서에다가 그냥 우리 다케시마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조선의 울릉도라는 걸 집어넣느냐? 이거 빼고 그냥 다케시마 말만 해도 그래 빼자 이게 빼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서기에 다만 죽도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말하면 무슨 이유인가? 울릉도 요것만 빼버리면 그래 다케시마가 누가 돼야 됩니까? 일본 땅이 되거나 딱 스시마 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하필 요만까지 집어넣느냐? 우리 도주는 울릉이라는 두 글자를 깎아내렸겠다, 잘라내렸겠다. 그래서 실제는 이것 때문에 조선 정부가 받았다. 근데 또 조선 정부는 한편으로는 그건 안 된다. 울릉도 우리 땅인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가 글준이 안 받아가고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일단 서교 전달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민비가 포기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대일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영의정 남부만입니다. 그래서 서인 정권이 들어서는 대일 강경 노선으로 방침이 바뀝니다. 물론 뭐 남부만이 오랫동안 영의정한 건 아닙니다. 전일의 서계 내용이 몸을 문제 삼아서 저기로서 전일의 서계를 다시 찾아오거나 그 잘못 써줬다 처음부터 그 서계 아직까지 귤진 중에 안 가져갔어요. 그걸 안 받아서 가져오라. 그래서 하는 얘기 뭐냐? 일본이 만약 울릉도를 점거해서 차지하게 된다면 가까운 강릉 성척 지방이 반드시 오겠다. 지금 울릉도 일본이 만약에 우리가 내주게 양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는 공도 정책에 필요 없는 땅이 나더라도 울릉도를 내주게 되면 울릉도를 그쪽으로 사오면서 동해안쪽으로 일본이 다 쳐들어오고 저기 다 가져갈 것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납실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울릉도는 동해안인데 조선부터 이런 문제에서 서로 시비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때 조선 정부는 강력 저항하니까 다케시마에서 수용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씩 보면 우리나라 백성이 어찌하든 남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들어쪽도 아까 강치, 대나무, 향나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섬을 두 가지로 부린다. 그래서 우리는 울릉도 또는 죽도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도 다 알고 있다. 너 대마도 사람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 가운데 죽도를 기부의 지발해서 우리나라 모선이 다시 나와서 금지하였고 마치 속이는 거죠. 울릉도와 죽도가 다른 것처럼 기국사는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백성을 붙잡은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실의 도리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오히려 보세요. 동도의 정보에서 너희 나라 변방 사람들이 울릉도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우리하고 우위가 존속된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울릉도에 가는 걸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 일본 사람이 못 오도록 애도 바쁘게 연락해라. 앞으로도 오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서 장안성을 울릉도에 팔냐 가봐라 울릉도에. 그래서 장안성이 울릉도에 가서 기록을 남깁니다. 울릉도 사직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때 장안성에 가서 가는 과정이나 오는 과정에 독도의 존재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실. 뭐 오늘날 기록 보면 기록이 다 맞지는 않죠. 그러나 장안성이가 배 타고 오면서 본 기록이 독도이다. 아마 독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가까이 봐서 본 사람은 혹시 장안상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 고기 장사는 빼고 조선 정부의 관료로서 독도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장안상이 아닐까.
그래서 에도 막부가 울릉도 쟁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695년에. 그래서 도토리번에 물었어요. 도토리번에 야 울릉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에도 막부가 도토리번 지방정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죠. 그러니까 공문 답이 옵니다. 다케시마는 자신들이 우리들이 통치하는 섬이 아니고 또 다른 건 우리 이웃들에서도 통치하지 않습니다. 다케시마는 멀리 떨어진 섬으로 호키수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다케시는 이나바 호키 소식이 아니다. 가문에도 소속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도토리번에서 뭐라고 하면 그 울릉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 어디에도 아무도 울릉도 다케시마는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그래? 그러니까 그럼 우리 땅 아니네. 그래서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 도의 금지를 1696년 1월 달에 도의 금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땅 아니까 하지 말아요. 왜? 지방에서 우리 땅 많이 나니까 하지 말아요. 그 당시 도토리번이 에도 막부에 올린 답변서가 기록 무수로 남아있습니다. 조금 잘못 있죠. 80년보다 더 됐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실 80년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대마도는 왜 이 당시에 이 울릉도를 탐을 했을까? 울릉도를 마치 일본 땅 아니면 대마도 땅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대마도는 이 당시 1650년에 1690년 울릉도 쟁기가 일어나기 1년 전까지 대마도를 지은 사람은 소요 요시다네입니다. 이 사람은 35년간 도주를 하면서 서신화를 가장 번성시킨 인물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번성시킨 인물. 이런 경우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35년간 이런 걸 통해서 대마도를 번성시키려니까 얼마나 강경체가 생겼습니까? 전제적인 힘을 해서 백성들을 조합해요. 우리 고개도 간단히 지금 조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강제적인 백성들은 이 사람의 35년 통치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염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암기를 느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도주를 넘겨준 게 바로 안용 울릉도 쟁기에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2년이 다 죽어요. 24살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거를 본다면 소요시진군은 거의 병든 상태로 봐야 되죠. 24살에 2년 만에 죽는다는 거죠. 거의 병.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은 도주지만 실제 도주의 권한은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기록은 이 사람은 이미 에도에 가서 서시마 본 그 저택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그래서 요 죽으니까 그 다음 아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요시승구 동생이죠. 요시미치. 나이가 10살입니다. 그럼 누가 보이나? 역시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최고 서시마가 막 팽창하다가 내리막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돌파구를 요즘 좀 제가 한정식 사회적 해석하면 경제 문제의 돌파구를 새로운 땅의 경영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어디냐? 울릉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를 일본 땅이나 서시마 땅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기로 가서 정착하거나 아니면 산물을 가져다가 서시마를 복구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정계도 일본에서 계속 조선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울릉도에 가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선 정부에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선 정부는 늘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에 조선 사람이 거기 살면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때문에 서시마를 비워둡니다. 아무도 안 살면 안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 사람이 와서 고기 잡고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진 대마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통해서 대마도가 왜 울릉도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땅을 편입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를 에도 막부하고 관련 없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는 문제. 그게 사실 울릉도 쟁기에 있던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서시마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설을 통해서 1696년 8월 달에 도토리번에 울릉도 도의 금지령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에도 막부가 결정을 했는데 서시마에 전달되는 것은 8월 달, 약 7달 뒤에 그 내용까지는 되었죠. 근데 조선에는 어디냐? 그 다음에 1월 달에 통지가 됩니다. 1697년에.
그런데 안정부가 다시 돌아간 1696년 5월입니다. 사실은 96년 8월에 도토리벌에 전달이 됐는데 도토리벌에 전달이 되기 전에 5월달에 갔기 때문에 도토리벌도 에도 막부가 도액 금지를 내린 저처도 모르고 우리는 97년에 오기 때문에 96년 5월달에 더더욱 모르죠. 우리 조선정부는 일본 에도 정부가 에도 막부가 도액 금지를 내린지 안 내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정을 갔다. 만약에 에도 막부가 조선의 통지를 빨리 갖고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도액 금지를 내렸다는 알았더라면 아마 안정복에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는 상태가 간 거죠 사실. 그래서 가서 뭐랍니까? 도토리번에 소송할 것이 있어봤다. 그래서 안정복의 2차 도일 행적을 숙종시도 22년 8월 29일, 9월 10일, 25일 이런 걸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안정복의 2차 도일을 해가는 과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 다 읽으려고 하면.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40명을 끌어갔죠. 이번에도 역시 많은 사람을 끌어갑니다. 흥예사람 유일구, 영예사람 유봉석, 평산포 이인석, 나간 김성일, 순천 성령, 대헌, 성단, 윤석, 영윤, 단체 요 다섯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님 5명들 연한 사람 김순익 이런 사람 와서 얘기가 좀 강연에 돌아왔다. 이거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복은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뭐 성단을 모집해갖고 하나의 성단을 꾸려서 울릉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후속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체를 밝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더니만 강원감사 신평이 11명을 서울에 잡아들이고 비변사에 원로 요청해서 야 죄인 신문하라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김수님은 안 잡힙니다. 이 사람 지경에 도착, 양양에 도착하자마자 저동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잡으니까 잡아오라. 그런데 잡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잡히지 안 잡힙니다. 제가 본 시록에는 없습니다. 다른 기록에 있는 겁니다. 왜 갔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울산에 갔다가 울산 청량면 목돌이라는데 자기 어머니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부산 동네에서 태어났고 동네에 사는데 어머니가 청량면 목돌이 그런 데 있었다고 제기로 맞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가서 왔더니 그런 사람들이 성령, 내허 이 사람은 상성령입니다. 스님이면서 장사하는 스님, 제주를 보관하게 스님. 그래서 내가 건너에 울릉도 갔다 왔더니 일을 했더니 야 가자 동포리안에 가자 그래서 모았다는 거예요. 갔더니 또 역시 일본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용마방에 나서서 야 이마 너부터 여기 와서 너희를 다 잡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는 본래 송도산, 송도는 어디입니까? 독도에 사는 와서 시마에 사는데 맞다 지금 가락한다. 야 이마 거기는 우리도 자산으로서 우리나라에 밀고 가느냐. 근데 이건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배를 몰아서 갔더니 기름 다리고 있었다. 기름 다리는 게 뭐 강치 기름 다리는 건지 요리한다고 발명다 기름 다리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막대기로 솥을 쳐서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동상 만들고 막대기를 딱 하면 더 훨씬 사실적인데 칼보다는 그죠. 막 지게 짝대기 하나 딱 그리면 훨씬 사실적인데 그래서 내가 외인들이 가서 자기가 뒤를 쫓아갔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표류했다. 나는 사실 일본 오기 싫었는데 표류돼서 갔다. 이 말은 하기 싫은데 표류됐다 갔다. 여기 이제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니까 기도죠. 야 또 왜 왔느냐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했어. 내가 지난번에 받아갔는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오늘 소송 걸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면 울릉 자산 양세 강취하고 통과했다. 그러니까 뭐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밤에 상소해서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성원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서계를 써줬다. 그럼 안정부에 진짜 가서 하는 게 뭘까? 안정부의 기록을 중심으로 할 때 뭘까? 우선 하나 대마도주가 나쁜 날. 이게 대마도주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야 되겠다. 석에 탈취당한 것도 억울하고 지난번에 1차 왔을 때 대마도주하고 나가사키 도주하고 짰는 것도 억울하고 뺏긴 거. 또 50일간 대마도에 잡혀 있었던 거.
동네 와서 40일간 잡혀있대. 이게 전부 다 인마가 농가를 부려서 한 것이 아닌가. 또 거기다가 내가 2년형까지 받았다. 동네 부사에 뭐라 했는지 몰라도 억울하다. 막 1차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기 개인적 억울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죠. 이거는 이제 1차, 2차 국경 문제 이런 거 두고라도. 그 다음에 그러면 대마도주가 한 투쟁이 뭐냐? 할 때 이런 겁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는 거죠. 이게 에도 정부에서 알겠는 거예요. 그걸 에도 정부 알면 가만히 있냐. 그래서 죽도 기사에 보면은 그 이인성이 소를 지어서 바치려니까 대마도주가 찾아와서 이 바치라. 바치는 순간 우리 아들 죽는다. 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장사 되겠지요. 최소한 3배를 튀기니까. 이런 걸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안종국이 그랬는데, 그러면 안종국이가 진술을 지금 일본이 부정하는데, 아이가 만약에 부정만 할 거냐? 그래서 일본 기록을 보니까 안종국이 그 당시에 갈 때, 울릉도 땅에 대한 정규 자료를 가져갔다. 그게 바로 울릉구 병자년 조선선 차관 일본 기강사라는 일본의 병자년이야. 1996년 안종국이 2차 갔을 때 뭘 가져냐? 조선지 8도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안종국 가져간 조선 8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차도중, 울릉도, 독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종국은 이미 울릉도에 갈 때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울릉도에 갈 때 이 울릉도 영토 분쟁에 대한 정확한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자 봐라 이거 우리 땅이다. 역시 아직까지도 울릉도 얘기입니다. 독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게 지금 그렇죠. 이게 죽도, 송도, 유지 이렇게 되고 죽도와 송도 올라오는 거냐면은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종국은 울릉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쨌든 섬 2개 울릉도, 독도를 얘기하는 점을 확인해 보죠. 이게 그 자료에 껍데기 부분. 자, 그런 다음에 일본이 근대 명치유신이 일어나고 1877년에 해정관에서 지령이 떨어집니다. 해정관 지령이 뭡니까? 그 우리나라 땅 아니다. 울릉도와 독도 우리나라 땅 아니다라는 명지령을 심한해전에 내려보냅니다. 태정관은 조선시대로 비유한 의정부고 오늘날 행정부로 비유하는 행정부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1905년 강제로 독도를 편입하죠. 태정관 지령이 내려가기 전에 일본도 여러 차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료 3명을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그것이 조선국 교재 시발 내탐서라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관료 3명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울릉도 독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내고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태정관 지령이 그래죠. 1877년 3월 2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877년 4월 9일자로 심한에 내려보내서 독도가 조선군 도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작업이 왜 일어나느냐? 이 당시 심한의 현이 지방 지도를 만듭니다. 지도를 만든 계획을 세워서 이 심한의 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도를 넣을까요 말까요 하고 태정관에게 문의를 해요. 그래서 태정관이 기다려봐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야 그거 우리 땅 아니다. 그래서 심한의 현은 이때 지도를 작성하지 않아서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만들었는데 그때 일본 태정관이 생각해보세요. 심한의 현이 물은 푸미안 취재의 죽도의 일도글에 대해서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신경해라. 우리나라 땅 아니다. 죽도의 일도, 죽도와 송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일본 최고 행정부서에서 심한의 현에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7세기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은 신일부 근대 일본의 명치 정부조차도 우리 땅 아니다라고 했는데 1905년에 심한의 현에 강제로 피임합니다. 이때 우리는 1903년에 한일 의정서를 맺으면서 이미 우리 모든 외교권이나 정치권은 일본에 장악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왕래되는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국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신화의 지방에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자기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태정관 진흥대는 뭡니다. 이 태정관 진흥 때문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김영대 이성환 교수인데 계속해서 태정관 진흥을 연구를 하게 돼요. 태정관 진흥 뒤에 있던 요 기죽도 약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죽도의 1도, 죽도의 1도, 울릉도, 송도 있었죠. 이 지도가 2005년에 발견된다고 그러죠. 태정관 진흥 문서에 뒤에 붙어 있는 게 발견. 여기서 확실히 요 울릉도, 독도 이런 본방과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 땅 아니다. 이 지도로도 다 나와요. 울릉도, 독도. 1870년에 일본 조선국제 시발레 탐사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죽도, 성도, 조선 부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시발서를 쓴다. 시작과 금을 거짓말을 거기다가 공을 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땅 아니다라고 딱 써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보고 태정관에서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많이 대한민국 칙령 41호에서 독도를 속도로 개정하고 울릉도 관할에서 우리나라 영토임을 표기한 것이 대한제국 칙령 41호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이후에 대한제국 쓰고 정부에서 이렇게 칙령 41호를 발행했죠. 이게 10월 25일에서 우리는 독도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기록을 쭉 찾아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숙종실록에 딱 보니까 안녕복을 알 수 있는 용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다 못 찾지만 안녕복은 동네 사람이다. 동네인 안녕복 그거밖에 없습니다. 숙종실록에는 동네인 안녕복. 만기요람은 안녕복은 노군에 속하여서 일본말을 잘한다. 안녕복은 노군에서 노군 그러면 노젓는 군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봤습니까? 거북선 같은 거 밑에서 막 노젓는 있어요. 이게 해군이 소속인데 해군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노군입니다. 근데 이 해군의 군력을 지는 사람은 평민이죠. 평민 가운데도 보직을 잘못 받으면 노젓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작 천한직이라서 신랑역천이라고 합니다. 노비 같으면은 군력을 지지 않습니다. 노비는 평민이 아닌데 노비 세금이 없어요. 군대 안 갑니다. 근데 노군에 들어갔다는 것은 신분이 적어도 평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양반 같은 더더욱 안 갔겠죠. 요새도 돈만 있으면 군대 안 가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데. 그 다음에 성호사대를 보면은 일어났어요. 동래구 전선에 예속된 노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군이고 노를 젓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건 맞아요. 외관에 출입해서 외국에 능숙했다. 이 사람은 외관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일본 사람을 잘 만나서 일본말을 잘 의학이 상당히 뛰어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록이 자꾸 확장됩니다. 실록에는 동네인 노군에서 일본말을 잘한다. 동래구 전선에 예속된 노군이 있고 외관에 출입해서 여기는 외관 출입에는 없는데 또 여기 외관에 출입. 일본말 잘하고 외관에 갔더라. 외관에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외관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장사를 하든 일을 하고 그러든. 그래서 아마 또 여기서 확장 우리가 상상해보면 일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일본 사람은 왜 접촉했을까? 가장 평범한 일본 사람과 일본의 외관에 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일본 물건을 가져오니까 조선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해석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간에 보면은 전선에 노군이 있고 어려서부터 외관을 잘한다. 그때부터 이제 안녕보가 약간 칭송해야죠. 얼마 때부터 어느 스승이 홍대 전설로 정조관이라서 동래수군 안녕복. 안녕복 같은 사람은 어찌 호를 쓰겠느냐. 그래서 정조가 안녕복을 호를 쓰는 인물로 국가 최고 통치자가 안녕복을 호의 인물로 규정한 거죠. 정조가 같은 거는. 그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자, 여암전설한 제국은 안녕복이라는 자는 종내리고 노군에 예속되어 있고 일본말을 잘했다. 화국제는 안녕복 전을 받습니다. 안녕복이라는 자는 동네에 사는 어부의 아들이다. 성장하여 전선에 예속된 능력군이 되었다. 성품은 상하고 용감하여 기지와 식견이 있었다.
그를 알고 열을 익혔으며 어업이 부지런하여 의식도 풍부했다. 이제 안녕복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내용이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녕복이가 풍부해지는 만큼 사실이 아닌 것도 의식이 확장되고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체. 이제 진실의 여부는 딱 뭐 안녕복, 노군, 일본말 이런데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녕복을 무조건 높인다 해서 그건 다 좋은 건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복이 오히려 천민이는 더 낫습니다. 아니 이게 천민이 국가 국가를 왜 그렇게 이 정도 일을 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죠 사실은. 양반 말인데. 그래서 안녕복에 관한 기록들만 보면은 안녕복 이제 지금 소설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녕복에 대한 의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설을 보고 안녕복이가 일본과는 자기 여자친구 유유를 데리고 갔다 뭐 이게 나같은 경우 뭐 채널이가 뭐 칼싸움을 잘해서 누구를 밀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걸 왜곡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동의 어떤 인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제 생각을 빼고 있는 기록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안녕복이 양반이 아니다. 양반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평민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구만의 밀사다한데 저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요. 또 서울의 일본의 기록에서 춘추의 사고가 잠상이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어부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죠. 그러나 평민이면서도 영토 분쟁을 촉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한 번은 비록 납치당해갔지만 그 납치당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영토 의식을 가지게 됐고 일본 사람에게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주장하는 2차에 갖고 갈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도도 가져갔다. 팔도 지도로 가져가서 분명히 소송할 뜻을 밝혔고 소송하러 왔다는 기록은 일본 저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녕복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일본에 있는 기록입니다. 사실은. 아까 그 조선과 지금 전부 다 일본에 있는 기록이지 우리 일본은 안녕복에 대한 기록을 다양하게 각 지방마다 다 해놨습니다. 그건 일본이 부정할 수 없죠. 또는 당시 시대에 일본이 안녕복, 일개 평민의 안녕복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안녕복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쪽에 제일 약점이 뭐냐? 우리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안녕복이 양반이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을 겁니다. 저는 안녕복이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양반 같은 누가 기록해도 했습니다. 자식이 기록했다 했고 역주에서 했던 스승이 했던 제자가 누가 했습니다. 근데 안녕복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조선시대는 양반 아니면 기록이 대상이 아닙니다. 양반이라는 모든 작은 거라도 나쁜 거라도 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교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안녕복이 외교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복이 외교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교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선의 예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촉발시켜준 인물이지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자기는 그걸 미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육하는 제 문제, 안녕복이 마치 이 문제를 울릉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든 그런 아주 그런 인물로 그리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조용한 외교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전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늘의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바로 안녕복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안 하느냐라고 정부에 우리가 안대를 넣어서 정부가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외교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어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죠. 안녕복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했던 자기 맡은 일,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따라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녕복을 다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녕복 관련된 중요한 내용, 논쟁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안녕과 한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한 삼아서 무엇할 것인가 이렇게 냉철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